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3장 르네상스 시대를 발표하게 된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심오한 질문은 아니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 수업의 일종으로 현대미술관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어려운 작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좀 눈치채시고 교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건네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작품을 감상하는 게 참 어렵지? 그런데 작품의 해설을 듣지 말고 최대한 해설 없이 스스로 그 작품을 감상하는 힘을 길러보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되돌아보니 정말 이 말이 옳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그 현대 미술의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전반을 걸쳐 미술을 탐구하고 연구해온 그 작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세계, 그들이 그린 그 작품을 보고 그 작가가 생각한 의도와 이 작품을 통해 그 작가가 소리내고 싶었던 그 이야기,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감상자가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저는 거의 극소수이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사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모습이 이 현대미술관에서 제가 느꼈던 이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미술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기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별함이 없더라도 다양한 감상을 존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즉,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작품을 감상하는 것 그 자체도 그냥 미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기조인데요. 그러나 분명 제가 느낀 것은 그러한 감상에 초점을 맞춘 그 해석은 그 작품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 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는 세상에 어떠한 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의미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퇴색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작품을 들어 여러분께 예시를 드렸죠. 이 한 가지의 작품, 이 작품에서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든 의도나 생각,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보다 작품 자체, 즉 이 작품 자체에 대한 각각의 개개인의 해석과 그 개별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이 모습이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자연에 대한 즉 작가를 자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연 그 자체, 그 자연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인간 그 자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이 모습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술적인 부흥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기는요, 현대 인본주의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과 짚고 가면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자와 보편자라는 것인데요. 이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삼각형을 그렸죠. 이렇게 다양한 삼각형을 제가 그렸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 삼각형들을 지우개로 막 지웠습니다. 지우개로 지워서 이 삼각형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칠판에 그려진 이 삼각형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이 삼각형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삼각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러한 각각의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삼각형을 우리는 각각의 형상, 즉 개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삼각형을 실제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삼각형의 실제, 이 실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보편자입니다. 여러분, 이 보편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편 논쟁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플라톤은 이 보편자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이 보편자가 절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참된 것으로 인식을 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보편자는 단지 이 개별자를 드러내는 표상, 단지 표상에 불과하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체의 어떤 형상 하나하나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별자 보편자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플라톤이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따릅니다. 즉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개별자의 존재를 더욱더 부각시킨 인물 중에 한 명인 거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 이 사상 덕분에 자연과 인간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개별자보다는 굉장히 보편적인 것,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물과 어떤 자연을 그릴 때 굉장히 상징적인 묘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퀴나스가 들어오면서부터 개별자에 대한 이러한 이해나 그리고 그런 의미가 좀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자연이나 인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해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기독교 세계와 고전적 이교 세계가 혼합되는 그런 혼합주의의 모습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단테의 저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사랑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되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단테는 자신의 아내는 가정부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머릿속에는 이상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즉 감각적인 사랑과 되게 정신적인 사랑을 이분법적으로 왜곡한 것이죠.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는 천재가 많았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삶은 굉장히 천재적인 삶이었습니다. 천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천재는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한 분야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섭렵해서 완벽하게 해내죠. 그들의 삶과 이런 천재들이 보여주는 삶과 그들이 사회에 공헌한 아웃풋들은 자연스럽게 그 르네상스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 힘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위엄이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로써 여러분과 조금 더 살펴볼 개념이 바로 자율적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율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이 말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인간이 자율적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하지만 이 인간이 자율적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자신이 본래 태어났던 이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떨어져 나와서 온전히 전적으로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위대하며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그 힘은 무한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율적인 인간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더 이상 작가의 생각과 의도가 완전히 배제된 채로 존재하는 작품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율적인 인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가져와서 인간에 대한 강조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강조. 사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강조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인간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건 좋죠. 하지만 인간에 대한 강조는 크게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자연, 실제 세계를 아예 배제한 채로 가는 그런 정말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길과, 그러나 실제 세계에도 주목하여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강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는 이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떠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오직 인간의 힘에만 주목하고 오직 인간을 더욱더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인본주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으로 출발한 그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본 것이죠. 이런 르네상스 시대에 드러난 발전은 전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만을 의미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르네상스가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한 그런 건축 양식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작품과 그런 위대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의 그냥 발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는 바로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적으로 온전히 홀로 독립하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려 했던 그 인본주의 사상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한 인간의 야욕과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좀 마치고 싶은데요. 바로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다빈치는 그 시대에는 다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도 많았죠. 왜냐하면 그의 머리를 다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다빈치는 인생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개체 사물과 개별자들만을 가지고서는 본질적인 그 보편적인 의미와 진리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개별자는 그 자체로 개별자일 뿐입니다. 즉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 다비드상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저는 그 다비드상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본주의가 표상하는 정말 이상적인 인간의 정말 완성형이구나. 정말 아름답고 굉장히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완성형일까요? 다빈치는 결국 인본주의는 비관론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은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분명 존재하고, 인간의 오만과 욕심은 그 끝은 결국 허망함에 이를 뿐이라는 것을 다빈치도 알았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허망하고 허무한 존재야 라고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존재이겠죠. 그래서 의미를 찾아가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사회에 공헌하고 헌신하려는 그러한 성장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죽음의 문제겠죠. 인간은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인본주의의 길은 과연 인간에게 정말 좋은 길일까요? 이 길이 과연 맞을까요? 여기까지 저는 인본주의와 관련된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인본주의가 있어 왔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홀로 독립한 인간의 끝없이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길과 그 반대의 길 중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반대의 길이라고 함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만든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신이 중심이 되는 그 신본주의의 사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이 두 갈림길에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